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싸늘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녀가 돌아오겠다고 했다. 아이들과의 단절,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파탄, 그리고 그 뒤늦은 후회까지. 모든 것을 안고 다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손을 나는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한마디에 무너졌던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서서히 나를 되찾아왔고,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다.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무너짐과 재건, 그리고 끝내 모든 사랑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담고 있다. 누군가는 이걸 용서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라 부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용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떠날 때 모든 걸 불태우고 갔다.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다. 마치 내 주변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24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선영. 우리는 특별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매일을 성실히 살아냈다. 아등바등 맞벌이를 하며 새 아이를 키웠고 사소한 다툼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믿으며 살아왔다. 나는 그런 일상이 소중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고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대는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가족은 내 존재의 이유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무너졌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다. 마치 내 주변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24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선영. 우리는 특별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매일을 성실히 살아냈다. 아등바등 맞벌이를 하며 새 아이를 키웠고 사소한 다툼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믿으며 살아왔다. 나는 그런 일상이 소중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고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대는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가족은 내 존재의 이유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무너졌다. 나 민철이랑 만나고 있어. 2년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내 귀를 의심했다. 그 말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려봤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멈춰버렸다. 2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나를 속이며 살아왔단 말인가. 그동안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눠 먹으며 지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충격으로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했다. 마치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그녀는 말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더는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고 소리치고 싶다가도 차마 그러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내 감정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냉담함이 느껴졌다. 다행히도 그날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큰아이는 서울에서 자취 중이고 둘째는 지방 기숙사에 있었으며 막내는 학교 동아리 MT로 외박 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철저하게 이 타이밍을 계산한 것이 분명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끝내기 위해 일부러 이날을 택한 것이다. 나는 무너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있었던가.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나는 그녀의 발끝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가지마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가족이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릴 수 있다니.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를 알고 있을 텐데 그녀는 그것마저도 외면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울었다. 흐느낌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눈물이 고갈된 뒤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고 거울을 바라봤다. 그 속에 나는 낯설고 초라한 중년 남자였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무렇지 않게 내 팔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떠나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에게 위로를 건넨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다. 그 위선적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마지막 끈을 놓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이제 나가. 더는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이 타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나의 24년이 끝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리던 내가 갑작스레 차가워진 태도로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끝까지 붙잡을 거라 믿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역시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 내 마지막 자존심조차 짓밟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말없이 가방을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안엔 기본적인 소지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단 한 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이별은 충동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나의 반응조차 그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레 내게 다가와 포옹을 시도했다. 어색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팔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그 감촉은 따뜻함보다는 싸늘한 겨울바람 같았다. 가슴속으로 찬 기운이 밀려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정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감각은 뚜렷이 남았고 그것조차 이젠 상처였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소리처럼 그 소리는 내 귀에 깊숙이 박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부엌 바닥 위, 식탁 아래로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나는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2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 들렸고 차가운 타일 바닥은 내 몸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런 식으로 끝나야 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아왔을까?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내 감정도, 시간도, 꿈도 다 접어두고 살아왔는데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엔 단 한 조각의 죄책감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2년 동안 나를 속였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마치 나를 위로하듯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마무리를 원했을 뿐이다. 그녀의 그 위선이 날 다시 무너뜨렸다. 며칠간 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 한 숟갈도 쉽게 넘기지 못했다. 머릿속엔 수백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도 부족했나? 나는 자책이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시간이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가슴은 먹먹했지만 최소한 방향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넘기지 않겠다고. 그들이 나의 슬픔 속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밝은 아버지로 남아야 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은 흐느끼지도 흔들리지도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누웠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기절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온몸이 지쳐 있었고 눈꺼풀은 부어오르고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뺨을 따라 굳어 있었다.
이불도 없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처럼.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다. 낯설지 않은 발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빠. 막내딸 세진이었다. 동아리 MT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다. 그 아이는 거실 소파에 써져 있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달려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그 질문이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눈빛, 걱정 가득한 목소리. 나는 그 아이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꾹 참았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약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딸아이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순수한 눈동자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그 앞에서 어떤 변명도 위로도 진심이 될 수 없었다. 엄마는 잠깐 외출했어 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를 속이기엔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진실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다. 나는 결국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했다. 엄마는 떠났다고.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2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마치 폐부를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토록 수치스럽고 비참한 순간은 내 인생의 처음이었다. 나의 무너짐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지옥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놀라거나 울지도 않았다.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작고 따뜻한 그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보호하려는 작지만 단단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아이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잠시 후 세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집에 와줘. 아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언니와 오빠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곧이어 내 동생 도훈에게도 연락을 했다. 도훈은 올해 45,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늘 가족의 중심 같은 존재였다. 차분하고 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그는 인생의 고비마다 늘 나에게 든든한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몇 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달려왔다. 거실로 들어온 그는 말없이 나를 껴안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어깨를 감싸 안은 그 포옹은 말보다도 더 큰 위로였다. 그 품에서 나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도훈은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 아이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무너진 공간 속에서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를 지켜줬다.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준비해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깊은 사랑을 느꼈다. 도훈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내 감정을 지지해줬고 덕분에 나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선영이 떠났다는 사실이 이토록 나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마치 내 삶의 중심축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가정, 사랑이라는 가치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현실 앞에서 나는 허탈감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도망칠 수 없다면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끝내자는 말을 꺼낸 건 그녀였으니 마지막 선택도 그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녀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민철이라는 남자와 새 출발을 하겠다며 떠났던 사람이 단 한 장의 이혼 서류도 보내오지 않았다. 선영의 성격상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야 했다. 이 어정쩡한 침묵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선영이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던 그녀가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반가움일까, 분노일까, 불안일까. 감정이 뒤섞인 채로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댔다. 애들, 잘 지내? 그 짧은 한마디가 또다시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선영의 그것이 아니었다. 떨리는 숨결, 가느다란 울음이 그 사이사이 묻어나왔다. 어딘가 짓눌린 듯한, 감정을 억누른 채 간신히 꺼낸 듯한 목소리. 나는 그런 그녀의 변화 앞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최대한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다들 집에 있어. 도훈도 와 있고. 그 말만 건넸다. 더는 묻지도 않았고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지려는 분노와 슬픔을 꾹 눌러 담은 채 철벽처럼 감정을 닫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와서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냉정한 말투가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걸까. 잠시 침묵이 흐르던 수화기 너머에서 갑작스럽게 그녀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울음은 날카롭고도 처절하게 귓가를 때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혼란이 피어올랐다. 배신하고 떠난 건 그녀였다. 이 가정을 파괴하고 등을 돌린 것도 그녀였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눈물을 흘리는 걸까? 어리석게도 나는 입버릇처럼 묻고 말았다. 괜찮아?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 그러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고 마침내 그동안 감춰왔던 속내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선영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집을 나선 후 그녀는 태훈을 찾아갔다고 했다. 그녀가 말하길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 여겼단다. 혹시나 그가 손을 내밀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 작은 가능성 하나에 모든 걸 걸고 그를 찾아갔다고 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제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말을 듣는 내내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아니라 그를 향해 그런 간절함을 내비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아직 그런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됐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내 귀에서도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멎는 듯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냉장고의 진동도,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도 전부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가 던진 말은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고 했다. 난 아직 젊어. 지금은 그냥 즐기고 싶어. 정착은 나중 문제야. 그 말은 칼보다 더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엔 망설임도, 미안함도, 책임감도 없었다. 그저 즐거움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듯한 말투. 선영은 50살, 새 아이의 엄마였다. 반면 그는 아직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젊은 남자였을 뿐. 그녀는 그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철저히 이용당하고 무책임하게 버려진 것뿐이었다. 그제야 선영은 모든 환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남편이었던 나, 아이들, 그 따뜻했던 식탁, 함께 웃던 소소한 저녁 풍경까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지켜야 할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단다. 그러나 그녀의 깨달음은 늦었다. 너무도 늦어버린 후회였다. 욕실 한편에는 그녀의 칫솔이 여전히 꽂혀 있었다. 배어있는 섬유유연제 냄새, 식탁 위에 반쯤 비워진 커피잔.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너무 낯설고 차가웠다. 마치 그녀의 흔적이 아닌 낡은 공기만 남겨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내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선영. 나는 무겁게 수화기를 들었고 이번에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지 숨죽인 울음만이 15분 가까이 이어졌다. 그건 사과의 울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 아이들에게조차 거절당한 여인의 외로움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아이들이
다 연락을 끊었어. 카톡도, 전화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 말 끝에 다시 느낌이 번졌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이 그 울음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들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그녀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식들과의 단절이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일주일을 도심 외곽의 작은 모텔방에서 혼자 지냈다고. 차갑고 습한 공기 속에서 침대 하나, 낡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절망이 스며 있었다. 이제는 기대어 울 곳도 편히 숨 쉴 공간도 없다고.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을 받아줄 곳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마지막 숨결을 내뱉듯 물었다. 마지막 기회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 다시는 듣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한마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소리 하나에 또 흔들리는 나 자신이 있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서웠다. 혹시 내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시간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까봐. 용서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결국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까봐. 숨이 턱 막혔다. 바로 며칠 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등을 돌리고 나간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오겠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한때 남아있던 미련과 애틋함은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내 안엔 더 이상 따뜻함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두 번째 기회 같은 건 없어. 넌 나한테 단 한 번도 기회를 준 적 없었잖아. 그녀는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을 끈 듯 다시 덧붙였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지금 내 꼴이 딱 너한테 어울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도, 변명도, 후회도.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렸다. 그렇게 끝냈다. 끝내야만 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정말로 끝이라고, 이제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왜 이리 가슴이 조여오는 걸까? 왜 눈앞이 자꾸 흐려지는 걸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의 선택은 분명 옳았는데도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했다. 오늘 밤만큼은, 제발 오늘 밤만큼은 그녀를 떠올리지 않고 잠들고 싶었다.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두려웠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잘못은 그녀였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늘 내 몫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저 다시 나를 이용하고 또다시 이 가정을 붙잡고 싶은 욕심만 앞세울 뿐이다. 2년 전 그녀의 생일이 떠올랐다. 같이 백화점에서 고른 스웨터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내게 팔짱을 끼던 그 모습. 그때도 민철과 만났던 걸까? 웃지 말았어야 했고 믿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는 아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 아니, 애초에 잊고 싶지도 않다. 그것이 내가 지금 깨달은 가장 현실적인 진실이다. 나는 항상 그녀를 더 사랑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끝났다. 남은 것은 자존심과 책임뿐이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녀를 다시는 이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이곳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공간이고 아이들과 나의 삶이 쌓여 있는 곳이다. 그녀에게는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 집에 머물 권리가 없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조종하려 한다. 마치 내가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피해자인 양 포장하고 연민을 사려 한다. 아침이 되어 나는 핸드폰 전원을 켰다.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다. 그중 몇 개만 읽어도 충분했다. 그녀는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려 했었다. 선영은 아이들이 자신과 연락을 끊은 것이 모두 내 탓이라며 전화를 통해 분노를 쏟아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울부짖었다. 당신이 애들을 내게서 떼어놨어. 당신이 다 망쳤어. 그러나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아이들이 그녀를 차단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엄마를 욕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 스스로 만든 결과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황당한 감정만이 몰려왔다. 가정을 깨뜨린 건 그녀였다. 아이들에게조차 외면당할 정도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도 그녀였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마치 내가 모든 걸 망가뜨린 것처럼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구하는 그 모습은 역겹기까지 했다. 나는 잠시 자책하기도 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혹시 너무 가혹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서 단호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금껏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를 생각하면 더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며칠 전 선영은 정말 마지막 통화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아이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할게.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단 몇 초간이었다. 만약 이 모든 고통과 상처를 지우고 처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상상을 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한낱 망상이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기회는 필요 없다. 그리고 줄 이유도 없다. 그녀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런 말들은 고백도 반성도 아니었다. 진심이라기보다는 감정을 흔들기 위한 조작에 가까웠다. 죄책감을 유도하려는 전략적인 언어. 나는 이제 그런 얄팍한 감정 게임에 더는 속지 않기로 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사소한 오해나 권태에서 비롯된 다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믿음을 짓밟았고 아이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할 만큼 스스로를 망가뜨렸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되돌릴 수 있는 실수로 포장하려 한다. 마치 지금이라도 손만 뻗으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다. 혜진은 그녀의 번호를 지웠다. 주는 연락 자체를 거부했다. 막내 주연만이 아직 완전히 선영과의 연결을 끊지 않았지만 이전과 달리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오롯이 아이들의 몫이었다. 그녀가 한 선택의 결과를 그녀가 직접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특히 주연. 아직 어리고 여린 아이가 감당하기엔 지금 이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주연에게 말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많이 웃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주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아이의 그 조용한 반응 속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손에 쥔 핸드폰엔 아직도 잊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있었고 마음속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이제 그녀와 나는 끝났다. 다시 돌아갈 이유도 돌아갈 길도 없었다. 그 말이 내게는 작지만 분명한 위로였다. 우리 모두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나는 더는 과거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다. 주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잔잔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피식 웃는 모습을 보자 굳게 틀어막혀 있던 내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아이의 웃음 하나가 내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일지도 모른다. 그저 평범한 일상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요즘 들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연. 이번 가을이면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 집을 떠나 본격적인 독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너만 생각해. 너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 집에서의 기억이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을 텐데도 수연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대견했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아버지로서 더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기에. 내 동생 동현도 여전히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 원래는 잠시 머무르기로 했던 거였지만 정작 그는 나보다 먼저 이 집을 나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다. 말수도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아침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인 반찬 한 가지, 거실을 치워둔 흔적 말없이 내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 하나하나가 내겐 너무도 큰 위로였다. 어쩌면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물론 언젠가는 동현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삶도 있으니 곧 이 집을 떠나야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저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다. 그리고 결국 미루고만 있던 법적인 절차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다. 어제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펜을 들고 서명하는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선영이 이혼을 계속 미뤄온 이유는 단 하나,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흔들리면, 내가 문을 열어주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계산.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모든 문을 닫았다.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더는 내가 만든 상처의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다시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면 그녀에게도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젠 내 자존과 존엄을 위한 싸움이다. 나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한때 사랑했고 가정을 이뤘던 사람이지만 지금의 나는 그녀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마주하고 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낯설었다.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이 관계를 상상해 본 적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분노도 혐오도 아니다. 훨씬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메마른 감정. 허무함과 체념. 그게 전부였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챙기고 아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다. 명절이면 혼자 장을 보고 전을 부치며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웃었다. 그 모든 노력은 그저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졌다. 감사도 존중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참고 또 참았다. 말없이 견디고 때로는 내 마음을 죽이며 그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결말은 내 탓이 아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에 너무도 당연한 끝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다. 만약 양육권을 두고 싸워야 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건 그들 스스로가 느끼고 고민한 끝에 내린 선택이다. 그리고 오늘 선영에게 이혼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직접 만나진 않았다.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다. 처음엔 간곡하고 애절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애원은 공격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당신이 날 망쳤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저 잠깐 흔들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 저녁 노을이 창가를 물들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처음엔 그 말들이 마음을 후벼팠다. 서운함, 분노, 실망 여러 감정이 뒤섞여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무뎌졌다. 아니, 어쩌면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 그녀는 늘 그랬다.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도망쳤고 책임을 회피했고 끝내는 상처를 남기는 말로 자신을 방어했다. 심지어 이번엔 내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렸다. 넌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
예전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지금은 그냥 아저씨야. 그 말을 들었을 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수치심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거울을 보면 나도 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쯤은. 운동을 게을리했고 머리숱도 줄었으며 뱃살도 늘었다.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나는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 한 가정을 책임져온 사람이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감정을 눌러가며 버텨온 시간이 얼굴과 몸에 남았을 뿐이다. 그 모든 걸 망가졌다는 한마디로 평가당하는 게 오히려 우습게 느껴졌다. 나는 내 나이에 맞게 성실히 살아왔다. 술과 담배도 멀리했고 직장에서 밀려도 가족을 위해 꾹 참고 일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왜 조롱받아야 하나. 만약 외모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그건 애초에 결혼이 아닌 허상에 불과한 연극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태민이라는 남자에게 빠져 그 자극적인 관계 하나로 모든 것을 내던졌다. 가족도, 아이들도, 그리고 자신마저도.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도피였고 쾌락이었다. 책임보다 감정, 안정보다 자극을 택한 선택.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태민에게 버림받았고 아이들과 단절되었고 더는 돌아갈 곳조차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녀는 나를 탓했다. 마치 내가 그녀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은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야. 난 늘 외로웠어. 당신은 날 여자 취급도 안 했잖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아직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반성은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그저 피해자인 척 자신은 불쌍한 존재라고 꾸며대는 이야기뿐이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감정적인 회피로 덮고 있을 뿐이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너무 많은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온 건 아닐까. 외박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감추고 말수가 줄던 그때 나는 그저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다고만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감싸주었고 그녀의 거짓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만을 그려넣고 그 환상 속에서 혼자 사랑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아직 그녀의 메시지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 마음 한켠에 남은 미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약한 사람이라서였을까? 하지만 오늘 나는 스스로와 약속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더는 그녀의 말 한 줄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녀의 그림자조차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버렸다.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잔혹하고 이기적인 파괴의 본능. 그걸 감싸주기엔 나는 이제 너무 지쳐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민낯은 나보다 먼저 아이들에게 들켜버렸다. 오늘 아침 혜진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아빠, 엄마 SNS 봤어. 태민이한테 버림받았대. 2해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차였대.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경솔했고 어리석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그녀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 나는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우연히 그녀의 SNS 글을 보게 되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읽게 된 글은 마치 쇳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절규에 가까웠다. 모두 나를 떠났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런 고백을 남긴다는 건 이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는 뜻이었다.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의 그 망가진 고백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들이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태민 씨랑 식당에서 자주 봤어요. 본인이나 돌아보세요. 그녀를 걱정하거나 위로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솔직했다. 몇몇은 직장 동료로 보였고 어떤 이는 이전부터 그녀와 태민의 관계를 알고 있었노라 적었다.
그리고 그중 한 댓글은 나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민,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작년엔 인사과 A씨랑 그전엔 회계팀 B씨랑도 있었어요. 순간 핏기가 가시고 한기가 밀려들었다. 그녀가 믿었던 특별한 사랑은 그저 본능과 욕망에 충실한 남자의 수많은 대상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내가 느낀 감정은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허탈함, 허상 위에 지은 꿈은 결국 먼지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계정을 차단했다. 더 이상 그 추락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도 상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민을 통해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자식도, 직장도. 그리고 이제는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졌다. 혜진도 이미 연락을 끊었다. 이혼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그 게시글 하나만으로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졌다. 그녀는 분명 또다시 날 탓하겠지. 당신이 날 차단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비난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멀리서 바라보고 싶었다. 그녀가 빠져든 진흙탕을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치르는 마지막 정리였다. 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볼수록 소름이 끼쳤다. 1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야기.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병적인 습관이었다. 그런 남자에게 그녀는 어떻게 빠져들었을까? 사랑? 아니었다. 그녀 안에 있던 공허함, 허영, 자극에 대한 갈망이 결국 그녀의 눈을 가렸을 것이다. 처음 그녀의 외도를 알았을 때는 분노와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조차도 무뎌졌다. 오히려 감탄스럽기까지 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 만약 그 남자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다니.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이미 모든 복수는 그녀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성되었으니까. 그녀가 시작했던 그저 잠깐의 재미는 그녀 삶 전체를 앗아갔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위자료도 줄 필요가 없다. 이보다 더 정확한 업보가 있을까? 인생은 가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지금 나는 그 진실을 조용히 그리고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녀는 끝까지 착각 속에 살았다. 태민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품어줄 거라 믿으며 환상에 집착했고 그 환상이 만들어낸 SNS 글은 결국 나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참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지만 결국 자멸의 도화선을 손수 당긴 건 그녀 자신이었다. 나는 지금 이긴 악몽 같은 결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보다 한 달쯤 시간이 흘렀고 법적 절차와 이혼, 합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놀랍게도 이제 그녀를 마주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낯설고 공허했다. 합의 미팅 자리에서 그녀는 간혹 웃음을 보이거나 말을 걸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문장만 건넬 뿐. 그 어떤 감정도, 기대도, 과거의 흔적도 내 태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게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도 여전히 그녀와 연락을 끊은 채 자신들만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가족 안에서 그녀는 이제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나 역시 정답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과거의 상처를 감정적으로 꺼낼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기억을 조금 더 담담히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회복해야 할 때다. 나 역시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 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고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삶의 챕터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끝은 아니다. 나는 이제 다시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익명의 위로와 조언, 한마디 응원의 댓글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되어 주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떠나갑니다.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다시 나 자신의 삶으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